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3대 재벌 한영그룹 회장실 70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한 청년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 청년은 거지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점퍼, 얼굴엔 멍자국. 회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청년이 당황해 물러서려 했지만 회장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그 눈빛이 그 친구랑 똑같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 혹시 당신 아버지가 그 순간 청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로부터 3일 전, 나랑 결혼해 줄래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재벌가의 외동딸 김지수가 골목길 청년 최기성에게 던진 한마디. 미쳤습니까? 할아버지가 위독해요. 결혼 안 하면 전 재산을 잃어요. 그냥 1년만 계약으로 해주세요. 최기성은 비웃었습니다. 재벌들은 역시 사람을 돈으로 산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계약이 한 노인의 20년 죄책감을 무너뜨리고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거라는 걸. 그리고 한영그룹이라는 제국이 사실은 한 친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당신 아버지 이름이 최정우입니까? 회장의 질문에 청년의 눈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그 사람이 내 친구였어요. 아니, 내가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피로한 시간, 이제는 귀로 듣는 이야기에 기대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얼굴이 다 굳어 있었죠. 서울 강남.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빛이 많은 곳. 그런데도 어떤 날은 그 빛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 야외 카페 테라스에 김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누가 봐도 재벌집 딸이었습니다. 머리 한 올 흐트러진 게 없고 옷은 소리도 없이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눈 밑엔 잠을 못 잔 사람만이 가지는 얇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친구 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애진은 지수와 달리 있는 그대로 숨쉬는 사람 같았습니다. 말투도 솔직하고 웃을 때는 웃고 화날 때는 눈썹이 먼저 움직였죠. 애진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진짜 너 요즘 숨쉬고는 있냐? 지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조금 움직이다 말았습니다. 숨은 쉬지. 근데 내 숨이 내 것 같지가 않아. 애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또 집안 얘기야? 지수는 잠깐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커피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이 생각보다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애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왕 회장님, 김태수 회장님? 지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즘은 말도 잘 못하시고 손도 떨리셔. 근데 정신은 또렷하셔서 더 무서워. 무섭다고? 지수는 마른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집착하는 게 있잖아. 할아버지는 그게 가문이야. 피, 이름, 대 그런 거. 지수는 말을 멈추고 손끝으로 종이컵 테두리를 문질렀습니다. 손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차분한 척을 했지만 그 안쪽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결혼 안 하면 손자, 손녀 누구든 재산 한 푼도 안 준다고. 애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아직도 그런 말을 해? 지수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법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빠도 그걸 이용해. 너네 아빠가?
지수는 고개를 들어 멀리 빌딩 숲을 봤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이 저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정략 결혼을 잡았어. 상대 집안도 이미 정해졌고 나는 그냥 서류에 사인하는 사람이야. 애지는 참다 못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너는 사람이잖아, 지수야.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오랜만에 들린 말 같아서요. 지수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어? 결혼은 하되 그들이 원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애진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너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너 좋아하는 사람 한 번도 없었어? 지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지수의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지수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지. 근데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지수는 그 말을 하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까 봐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옆 골목에서 사람들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야, 비켜. 거친 목소리, 쾅 하는 소리, 누군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애진이 먼저 고개를 돌렸고 지수도 따라봤습니다. 골목 끝, 낡은 후드 점퍼를 입은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손등은 까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운동화는 신발이라기보단 기워붙인 천 조각 같았습니다. 그 남자 앞에는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구두,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눈빛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 한 사내가 남자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기성, 오늘은 얼마야?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웃었다기보단 숨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없어요. 없어? 사내가 웃더니 발끝으로 남자의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남자가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없으면 뭘 해야 돼? 남자는 바닥을 보고 말했습니다. 갖다 드려야죠. 그렇지. 너 할머니가 남긴 빚이 얼만지 알지?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알아요. 7억. 알면 됐고. 사내가 주머니에서 명함 같은 걸 툭 던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안 되면 너 이번엔 손가락이다. 그 말이 끝나자 사내 둘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습니다. 마치 그게 일상이라는 듯, 마치 사람 하나가 망가지는 일이 자기 점심 메뉴 고르는 것만큼 가벼운 일인 듯 골목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딱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른 척이 여기서는 기본이었으니까요. 지수는 자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애진이 속삭였습니다. 야, 저거 뭐야? 저 사람 맞고 있는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이 그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사람이 계속 맞으면 몸이 먼저 비굴함을 배우거든요. 그 순간 지수는 처음으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봤습니다. 불쌍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지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 생각이 지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진이 놀라 손목을 잡았습니다. 야, 너 어디가?
지수는 손목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저 사람한테 말 걸어야겠어. 미쳤어? 저거 위험한 사람들 엮인 거잖아. 그래서 더. 지수는 짧게 말하고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벽에 기대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숨에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탕이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냄새였습니다. 지수가 가까이 서자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지수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눈도 탁해지기 마련인데 이 남자는 탁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탁해질 틈도 없이 삶이 너무 빠르게 때린 사람 같았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괜찮으세요? 남자는 지수를 올려다보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보이세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 질문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냐는 말은 가끔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이니까요. 지수는 숨을 고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남자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제안이요? 지수는 자기가 지금 미친 짓을 하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놀리나? 하는 표정. 그런데 지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결혼이에요. 위장 결혼. 남자의 숨이 한 박자 늦게 나왔습니다. 왜요? 지수는 이 남자가 가진 왜라는 말이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라 평생 자신에게 던져온 질문처럼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 해요. 하지만 정략 결혼은 하기 싫어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골랐다고요? 지수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말 속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계속 낮추면 사람은 자기를 먼저 낮추거든요. 지수는 그 습관을 끊어주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남자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럼 뭔데요? 지수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돈 드릴게요. 5억.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지수에게는 폭풍이 지나간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억? 장난치지 마요. 지수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남자는 지수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지수를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거짓말 못하네. 지수가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이 먼저 도망가거든요. 지수는 순간 그 남자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를 재벌 딸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본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5억이면 빚이 7억이라서 지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7억이요?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더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빚이요. 정확히는 할머니한테 뜯어가던 돈이죠. 그거 다 제 앞으로 넘어왔어요. 지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그럼 7억 드리면 하실 거예요? 남자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지수는 남자의 옆구리 멍을 받고 손등에 상처를 받고 목에 살짝 드러난
낡은 목걸이 하나를 봤습니다. 유치한 구슬 목걸이. 아마도 누군가가 남긴 유품 같았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7억이면 생각해 볼게요. 지수는 즉시 말했습니다. 좋아요. 7억.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기쁨이 아니라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남자가 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거짓말, 티나게 하면 당신 망하는 거잖아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더 절박해요.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이름은 김지수. 저는 최기성. 지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최기성. 입안에서 굴려보니 이상하게도 오래된 이름 같았습니다. 처음 듣는데도 지수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가요. 어디요? 스튜디오요. 오늘부터 진짜 부부처럼 보여야 해요. 기성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꺼낸 계약서 종이를 보자 그의 눈빛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그때 기성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기회가 오면 도망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도 안 믿어주는 삶에서도 할머니 말 하나는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수는 기성에게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설정이 있어요. 설정? 우린 3년 전 여름 이탈리아에서 만났고 그때 결혼했어요. 기성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탈리아요? 저 평생 해외 나가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난 적 없는 게 티나면 안 돼요. 기성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일은 뭐 하는 걸로 해요? 지수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IT 사업하다가 실패한 걸로 해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기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백수 아니라고 포장해 주는 거네요. 지수가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를 비하하는데도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하얀 조명과 정돈된 옷걸이와 스타일리스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성은 들어서는 순간 발을 멈췄습니다. 저 여기 들어가도 돼요? 그 말이 지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수는 아주 짧게 말했다가 바로 바꿨습니다. 돼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당연히 되죠. 기성은 메마른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이런 데는 나 같은 사람 처음이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익숙해지면 돼요. 그 말이 기성에게 위로였는지 명령이었는지 지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내 남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인생을 돈으로 빌려야 한다. 그 사실이 지수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기성은 분장실로 들어갔고 머리를 다듬고 면도를 하고 맞는 정장을 입고 깨끗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기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지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매가 선명해졌고 턱선이 드러났고 어깨는 정장으로 바르게 펴졌고 그가 웃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말할 얼굴이었습니다. 기성은 어색하게 자기 옷자락을 만지며 말했다. 이거 나 맞아요? 지수는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정확히는 얼굴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어떤 눈빛,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집안 누군가랑 닮았어.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보자 가슴이 딱딱해졌습니다. 마치 목에 차가운 손이 올라오는 느낌.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기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당신 남편이라니. 지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야죠. 아니, 괜찮게 만들 거예요.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김지수 씨, 촬영 들어갑니다. 지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잡아요. 기성이 잠깐 망설이다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그 따뜻함이 괜히 무서웠습니다. 따뜻한 사람과 엮이면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웃으라고 했고 둘은 부부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지수는 정말로 자기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막의 끝,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찍은 이 사진 한 장이 곧 왕회장 김태수의 눈앞에 올라가고 그 노인이 사진 속 기성을 보는 순간 20년 전 자기 인생을 살린 한 남자의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부르게 될 줄은, 정우? 그 이름 하나가 이 모든 계약을 한순간에 운명으로 바꿔놓을 줄은. 그날 밤 기성은 낯선 침대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최기성, 내 아버지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내일 새벽 2시 창고로 와. 기성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가짜 결혼이 시작된 바로 그날, 진짜 과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성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기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몇 번이나 봐도 어색한 정장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굴러다녔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도 이상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기성은 잠깐 망설이다가 문자를 열었습니다. 최기성, 내 아버지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내일 새벽 2시 창고로 와.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은 기성의 인생에서 금기 같은 단어였습니다. 도망간 사람, 우릴 버린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기성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지수에게 말해야 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지수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약으로 엮인 사람에게 자기 과거까지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도시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택시가 간간히 도로를 스쳤습니다. 기성은 후드 점퍼를 뒤집어 쓰고 약속된 창고 앞으로 갔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창문, 안에서 새어나오는 담배 냄새. 문이 열리자
정훈이 안쪽에서 기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늘 그랬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웃음. 와, 신랑님 오셨네. 기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의자에 걸터앉아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요즘 폼이 좀 나더라. 양복 입고 차 타고 재벌집 사위라도 된 줄 알았지 뭐야. 기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려고 부른 겁니까? 정훈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그 말에 기성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너 아버지 도망간 줄 알고 있지? 기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라는 걸 정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망간 거 아니야. 기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인간 한국에 못 들어온 거야. 기성은 정훈을 노려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훈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 촉 좋잖아. 내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느껴봐. 기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훈의 말은 이상하게도 거짓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정우 외국에서 사업 크게 벌이고 있다. 계약 때문에 귀국도 못하고. 기성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럼 왜 우릴 안 찾았는데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도망간 건 아니다. 기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지탱하던 한 문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릴 버렸다. 그 문장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의 이유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요즘 잘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기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빚 아직 남았다. 이자도 붙었고. 기성은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실제 돈은 결혼식 연출이 끝난 뒤 지수가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훈은 그걸 눈치챘습니다. 아직 못 받았지? 기성의 침묵에 정훈은 웃었습니다. 그럼 더 좋네. 그 돈 반은 내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정훈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듯 기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 소식 더 알고 싶지 않냐? 기성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정훈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 아들인지 알고 싶지 않냐고. 기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 소리예요? 정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은 몰라도 돼. 대신 돈부터. 기성은 한참을 서 있다가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정훈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생각 잘해라. 너 인생 지금이 갈림길이다. 그 시각 김지수는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넓은 집, 사람 없는 거실, 조용한 공기. 지수는 소파에 앉아 낮에 찍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기성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누가 보면 행복한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웃는 얼굴, 연기치곤 너무 자연스럽네. 지수는 혼잣말을 하다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연기잖아.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돈 주고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수의 마음을 괜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성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기성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볼일 좀.
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 관계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상대의 삶을 묻지 않아도 되는 사이. 하지만 지수는 묻지 않아도 기성의 얼굴에 어둠이 더 짙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기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건 지수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성의 눈이 잠깐 피했으니까요. 지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역시 기성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그 말들 대부분이 미안하다라는 말이어서 쉽게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 다른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 회장의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햇빛이 커튼 사이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김태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지금의 풍경보다 과거의 장면이 더 선명했습니다. 20년 전, 그때 그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은 바닥나고 거래처는 하나둘 떠나고 사람들은 그를 끝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늘 묵묵히 자료를 들고 와 이거 한번 보시죠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태수의 사무실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계약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책상을 쳤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내 일에 내 인생을 거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회사가 망하면 우리도 끝입니다. 그럼 제 인생도 같이 끝난 거죠. 그날 이후 기적처럼 자금이 들어왔고 회사는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는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그때 정우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구나. 그 생각은 태수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수는 사람보다 계약서를 먼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태수는 병실에서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너 정말 도망간 거였냐?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김태수는 지수를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오늘도 바쁘겠구나. 사진 잘 찍었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기성 씨는 어때요? 김태수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청년, 눈빛이 참 이상해. 이상해요? 아니, 낯설지 않다.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이야. 지수의 가슴이 괜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늙으면 이런 게 문제야. 하지만 김태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만 20년 전 정우의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기성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은 많았지만 자기 자리는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성은 외할머니가 어릴 적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성아, 사람은 도망간 사람보다 말 못한 사람이 더 많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기성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습니다. 생각 끝났냐? 기성은 휴대폰을 쥔 채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 거짓말 아니죠? 정우는 잠깐 웃더니 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기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이야기부터 전부 말해요. 전화를 끊은 뒤 기성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오해와 조금의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통화 한 통이 자기 인생뿐 아니라 김태수라는 노인의 지난 2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날 밤 김태수는 혼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계약서 사이에서 정우의 이름이 적힌 보증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그때부터. 그 순간 김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정우 씨 관련 자료가 해외에서 확인됐습니다. 김태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던 친구의 인생이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병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불빛은 늘 일정했지만 노인의 마음은 그 어떤 밤보다 흔들렸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내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서류철 겉면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그 서류철을 한 번, 두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너 정말 도망간 게 아니었니? 문득 최기성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젊은 시절 정우의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얼굴은 바꿔도 눈빛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짓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의 눈빛은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김태수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들, 보증서들, 수표사본, 송금 내역. 그 가운데 정우의 이름이 적힌 보증서가 보였습니다. 정우.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비서였습니다. 회장님, 해외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말해. 최비서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20년 전 정우 씨 관련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김태수는 손에 쥐고 있던 보증서를 더 꽉 쥐었습니다. 정우가 살아있단 말이냐? 네. 그리고 회장님, 정우 씨가 한국에 못 들어온 이유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김태수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못 들어왔다고? 최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계약을 따내는 대신 20년간 한국 귀국 제한 조항을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왜 그런 계약을? 최 비서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사가 그때 정말 위기였지 않습니까? 김태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의 위기, 그때의 공포, 그때의 밤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돈줄이 끊기고 신문에는 파산설이 떠돌고 거래처는 전화를 끊고 그때 정우가 보증을 섰고 자금을 끌어왔고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사라졌습니다. 김태수는 그 사라짐을 배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해석이었으니까요. 김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우는 날 버린 게 아니라 최 비서가 답했습니다.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태수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노인은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겨우 지탱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기성과 함께 본가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차 안에서 수십 번이나 말을 삼켰습니다. 괜찮아요? 불편하면 말해요.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런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성에게는 지금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성의 어깨가 어제보다 더 무거워져 있었으니까요. 기성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손끝이 어색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당신을 직접 보자고 하셨어요. 기성이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수는 그 내에 기성의 마음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내는 수능이었고 체념이었고 살기 위한 대답이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하자 검은 대문이 열리고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넓은 마당, 고요한 정원, 그리고 사람이 많아도 웃음이 없는 집. 기성은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집은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는 집이 아니라 가문의 부속품으로 사는 집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수는 거실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져 병실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기성과 지수는 조용히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지수는 기성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기성 씨, 할아버지는 원래 말이 좀 세요. 그래도 상처받지 말고. 기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기성을 보자마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태수는 기성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정장, 단정한 머리, 깨끗한 구두, 겉모습은 충분히 사위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겉모습보다 그 속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최기성이었나? 기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김태수는 기성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태수의 마음속에서 20년 전의 정우가 확실하게 살아났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너 눈빛이 닮았구나.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성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더 물었습니다. 부모는? 기성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성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모른다와 달랐습니다. 그 말엔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기성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아프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수는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였냐? 기성은 목이 잠겼습니다. 정우. 그 이름이 병실에 떨어진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크게 떴고 기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김태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김태수의 손이 침대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찔했습니다. 정우. 그 이름을 김태수는 아주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김태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놀라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김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김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미안하다와 후회한다와 죄인이다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말이었습니다. 기성은 그 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회장님이 내 아버지 이름에 울지? 그때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자료입니다. 김태수는 손을 내밀었고 최 비서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태수는 그 서류를 기성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봐라. 기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영문 계약서, 해외 프로젝트 계약, 그리고 정우의 서명, 그 아래에는 확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간 귀국 제한. 기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죠? 김태수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런 계약을 했다. 기성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수도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다. 돈이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김태수의 눈이 멀어지듯 과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내 앞에서 보증을 서겠다고 했다. 나는 말렸다. 그런데 정우는 웃으면서 그러더라. 김태수는 그때의 정우 목소리를 흉내 내듯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무너지면 저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태수는 숨을 떨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살아났다. 기적처럼 살아났지. 기성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왜 저는. 기성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왜 저는 이런 걸 몰랐죠? 왜 우리 가족은 그 사이에 다 무너졌는데. 기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망이 올라왔다가 바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온 내가 뭐가 되는 거지? 김태수는 기성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앉아 손만 떨었습니다. 정우는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었다. 나는 그게 배신이라고만 생각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겠다. 정우는 나한테 말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지키려고 말을 못한 거더라. 기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키려고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보증을 섰다는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내 가족은 위험해진다. 돈이 걸린 일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그때 나는 너무 잘 알았거든. 김태수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희한테 결혼을 강요한 것도 사실은 내가 겁이 많아서다. 가문이 아니라 내 죄가 들킬까봐. 지수는 그 말에 숨이 탁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두려웠던 거구나. 지수는 한 걸음 다가가 기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성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겨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서였습니다. 기성은 결국 말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었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욕했어요. 우릴 버린 사람이라고 저주했어요. 말을 하다가 기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할수록 더 뜨겁게 나왔습니다. 지수는 기성의 어깨를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기성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아버지 욕은 안 했어요. 그냥 사람은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만 했어요. 김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우를 배신한 거다. 김태수는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늙은 목소리로 처절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 덕에 재벌이 됐는데 그 친구 아들은 거지가 됐다. 병실에는 잠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기성의 흐느낌 소리만 작게 남았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김태수의 아들이자 한영그룹의 후계 라인에 있는 남자. 그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기성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누구입니까? 지수는 즉시 나섰습니다.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는 지수를 무시하고 김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 결혼, 이거 진짜 맞습니까? 저 남자 신원조사 돌렸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기성은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사람은 결국 신원으로 판단하는구나. 김태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말했습니다. 나가라.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나가. 김태수의 목소리가 병실을 눌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김태수는 그 문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만든 괴물이구나. 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기성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그 말은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집안과 엮이는 걸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기성에게는 이 모든 게 지수 집안의 일, 지수 집안의 전쟁, 지수 집안의 돈, 기성은 늘 그 바깥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계약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기성이 놀라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면 당신은 또 혼자잖아요. 그 말이 기성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부정하지 않을게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 더 이상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 이야기고 당신 인생 이야기고 할아버지의 죄 이야기예요. 지수는 기성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기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촉이 있던 기성은 지수가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가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최 비서가 조용히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훈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최 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귀국하려면 계약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걸 정훈이 잡고 있습니다.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훈, 그 이름은 기성 인생의 목을 조르던 이름, 그리고 이제 정우를, 그리고 태수의 죄를, 그리고 지수의 결심까지 다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기성은 낮게 말했습니다. 결국 돈은 끝까지 따라오네요.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끝내요. 병원에서 나온 그날 밤 도시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차들은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각자의 밤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기성에게 그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기성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계약을 쥐고 있다면 아버지는 못 돌아오겠죠. 지수는 핸들을 잡은 채 잠깐 침묵했습니다. 돌아오게 할 거예요. 기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으로요? 지수는 잠깐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 말고 사람으로. 기성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혼자서 한영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비서들이 말렸습니다. 아가씨,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해요. 지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여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한영그룹이 살아난 건 정우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임원들 사이에서 미세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지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는 늘 말했죠.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회사를 만든 건 사람이에요.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훈이라는 사람, 정우 아저씨 계약을 쥐고 기성을 협박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한영그룹의 약점입니다. 임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훈을 법으로 처리하세요. 그 사람 손에 우리 과거를 쥐어주지 말고요. 우리가 떳떳해지면 협박도 끝나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때 김태수 회장의 음성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병실에서 연결한 화상 통화였습니다. 지수 말이 맞다. 임원들이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김태수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우가 남긴 계약, 그건 우리 한영이 빚진 거다. 그 빚, 이제 갚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으로 정리해라. 뒤로 빼지 말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협박, 폭행, 과거 계약 관련 협박 혐의까지 정우는 끝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회사가 나 같은 사람 덕에 깨끗해진 거잖아. 그 말에 기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끗해진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더 더러워졌던 거예요. 정우는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귀국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고 화려한 환영도 없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휠체어에 앉은 마른 노인이 천천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기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 기성은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머릿속에만 있고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은 사람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으니까요. 지수가 기성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가요. 기성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우의 앞에 섰을 때 기성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성아, 그 이름이 정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기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성은 어릴 때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의 손은 차가웠고 마르고 오래 병을 앓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기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이제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태수와 정우의 만남은 병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태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정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냐? 정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형님이 날 붙잡았을 것 같아서. 김태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붙잡았지. 미쳤냐? 내가 어떻게 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인생이 내 인생이었어요. 형님 회사가 망하면 내가 지켜온 모든 것도 같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김태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 내가 날 버린 줄만 알았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은 버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노인은 그날 오래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말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김태수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정우는 치료를 병행하며 한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성은 아버지를 모시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어디에 숟가락을 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다 말고 기성에게 말했습니다. 기성아, 반찬 더 먹어라. 그 말이 기성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해줬어야 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성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수는 위장결혼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기성 앞에서 조용히 찢었습니다. 이제 돈으로 엮인 사이는 끝이에요. 기성은 종이 조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뭔데요?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요. 기성은 기성의 촉으로 알았습니다.
지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한영그룹 산하에 정우 기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기 성공 뒤에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태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숫자로 굴러가지만 인생은 사람으로 굴러갑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의 가슴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어느 봄날 지수와 기성은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기성이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계약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계약이 생각도 안 나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가짜로 시작했는데 진짜가 됐어요. 기성은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지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후회요? 아니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고른 기분이에요. 기성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기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였습니다. 기성아,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자. 기성은 그 문자를 보며 아주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김태수는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내 할아버지,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사람을 잃고 살았을 거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잃은 건 아니에요. 이제 다시 찾은 거죠. 김태수는 그 말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성, 지수, 정우, 김태수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식탁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찾던 부자구나. 기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부자요? 김태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돈 많은 부자 말고 사람 많은 부자. 그 말에 네 사람 모두 조용히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 가족의 인생에도 조용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인연이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조용한 대답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